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통제 속의 개방체제 지향이라는 주제하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의 한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올바른 공업화 전략의 채택과 그것의 일관된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후발국은 농업을 포함한 제1차 산업이 발전하고 공업의 발전이 저조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령 공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미약하고 경공업 위주로 발전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환이 부족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후발국에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균형 성장론에 입각한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도 이와 동일한 경제 개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파괴로 국내 생산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이 한국 경제 여건에 타당한 공업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1959년에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우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성장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식량 생산을 증대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식량을 국내 생산을 통해 대체함으로써 외환 수요를 줄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 수요를 대체하고도 남은 잉여 식량을 수출함으로써 외환 공급을 증대하여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농업 생산의 증대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경공업 제품의 국내 시장을 확대하여 경공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립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공업화 전략은 앞서 설명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균형 성장론에 입각한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는 중화공업의 건설 및 육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1차 경제계획에서는 중화공업에서도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은 장기 지속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잉여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 생산의 증대가 후발국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의 성장은 두 가지 점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킬 정도의 농업 성장이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은 농업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어 수출과 제조업 성장이 정체하고 장기적으로는 외환 부족에 직면하여 경제가 침체하거나 대내 지향 경제로 위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서는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이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지속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데 이러한 공업화 전략의 전환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의 이점은 후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인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 어떤 계기로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이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변화가 존재하고 있지만 1963년을 거쳐 1964년이 되면 확실하게 박정희 정부는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을 공업화 전략의 전환 계기로 보는 이유는 공산품 수출 비중을 높게 책정한 제1차 보완계획이 발표되었다는 점, 1달러에 130원이었던 환율을 256원으로 2배 정도 인상하여 환율을 현실화시켰다는 점,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한 수출 지원 정책을 상공부에서 종합하여 수출진흥 종합시책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도 1964년부터였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1965년 2월에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처음 개최한 것은 수출을 통해 공업성장을 이끌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4년 10월부터 수립하기 시작하여 1966년 6월에 초안이 완성된 제2차 경제계획에는 수출 증대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은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진로라고 천명하였는데, 이것은 1964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 전략과 정책의 변화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은 자본 축적이 미미하고 기술 발달 수준이 낮고 외환이 부족한 후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란 공산품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하나의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의 채택이 경제 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1964년을 전후하여 도입된 환율 현실화 조치를 포함하여 수립된 다양한 수출 진흥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수출 목표를 책정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고도성장기에 수출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박정희 정부가 매년 수출 목표를 책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게 수출 지원 정책을 신속히 수정하여 수출 활동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계속 조정해 왔다는 점, 그리고 수출 목표의 추진 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정부의 경제 관료는 물론 수출 관련 업종별 단체나 기업의 대표들이 수출 성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올바른 공업화 전략의 채택과 추진이라는 주제로 후발국의 경제 여건에 맞는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산업정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